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제주 한라대학교의 김용민입니다. 마지막 발표고요. 제가 짧게 하는 건 자신 있으니까요. 얼른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그 중국의 변화와 윈윈 전략입니다. 이제 주제로만 봤을 때는 거의 중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매우 아름다운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포동에서 포소 쪽을 바라보고 헬리콥터에서 찍었거나 아니면 그 월드 파이낸셜 센터에서 찍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아름답게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중국이 현대사에서 그랬지만 지금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개 그래프만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것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네 나라의 이제 GDP인데요. 역시 미국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세계 부국이고요. 중국이 2010년도에부터 이제 GDP 기준으로 두 번째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5년 전에 다른 기업체에서 강의를 유사한 걸 했을 때 만든 자료인데요. 그때 이제 중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을 가파르게 추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역시 예상대로 이렇게 빠르게 쫓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뭐 이게 5년 내 혹은 10년 내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을 추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30년 동안, 과거 한 35년 동안 중국의 GDP가 특정 시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천안문 사태 때 또는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또는 10% 전후의 경제의 이 GDP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 속도로 중국의 경제가 이제 성장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렇게 201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 중국 정부가 다시는 더 이상은 자신들의 환경을 파괴시켜가면서 이게 공장을 돌려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인구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성당 모델로는 이제 더 한계가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를 유치해서 그걸 공장을 돌리고 수출을 하고 성장을 하면 가능성을 보고 또 투자를 유치하고. 근데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그렇게는 공장은 돌리지만 여태까지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은 하지는 않고, 이제 우리 투자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술이 필요하거나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부동 땅이 필요하고 뭐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외환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얘기하고 있는 뉴 노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은 이 농업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 약 30년 동안 이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됐고 도시 중심의 사회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화가 빨리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으로 도시화 이론, 그러니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이제 56%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에 근접 넘고 있고요. 선진국은 대개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주 인구 기준이고요. 실제 호구가 도시에 있는 인구는 4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 정부는 어쨌든 연간 최근에 매년 1%씩 도시화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2030년까지 7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투입을 해서 공장도 굴리지만 사람들 도시로 살게 만들어서 이 도로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은 사람과 물건과 돈을 개방하면서 발전해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978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의 방향을
결정한 뒤로 약 30여 년 동안 이 개혁을 진행해온 걸 이제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고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개혁 조치들만 해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화의 수준을 올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농촌에 묶여있던 농민들의 호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토지 거래,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또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유지 개혁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그 산업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개혁 이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구 구조가 크게 변했죠. 30년 동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가 요쪽이 좁았는데 여기가 넓어졌고요. 여기가 굉장히 넓었는데 여기가 조금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그 왼쪽 윗부분 여기는 65세 이상, 그러니까 고연령층이고요. 그러니까 45세, 55세, 65세 연령층이고, 요쪽이 이제 1세부터 14세입니다. 하나는 그래서 여기가 넓어졌다는 거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요쪽보다 좁아졌다는 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생산비를 낮춰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구 보너스가 이제 상실되는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최고조에 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0 후, 90 후, 그리고 00 후, 그러니까 80년대 태어난 중국인들, 90년대 태어난 중국인들. 그러니까 80년대 태어났으면 지금 37살부터 뭐 한 28살. 그러니까 대략 한 30대가 되겠죠. 이 90 후는 이 20대. 그리고 00 후는 뭐 그 10대 그 밑에가 될 테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부모, 독생 자녀고요. 그러니까 인구 정책을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한 자녀만 가져야 되는데, 갖게 하는 강력한 정책이 198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 뒤로 태어난 친구들이라 이제 집에 혼자뿐이 없고요. 그래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나만 보고 있고, 황제처럼 키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켜야 될까? 그리고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놀았던 친구들이니까,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예? 물론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하지만 어쨌든 그 하루 만에 알리바바라는 여러 번 얘기 나왔던 회사는 15조를 팝니다, 하루에. 그리고 올해 1, 4분기에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찾아봤더니 처음으로 월마트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유통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까지 공략하겠다. 중국 인구가 13.6억인데 7억 도시 인구는 됐다. 벌써 다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머지 7억인가? 7억 인구는 됐고 6억 5천은 이제 다시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혁신하고 우리도 혁신하고 미국도 혁신하고 다 혁신을 얘기하는데 중국이 진짜 혁신의 경쟁지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웨이라는 데는 화웨이라는 데는 이 100년 된 독일의 라이카 이 카메라 브랜드하고 협력을 해서 이 화웨이 핸드폰에다가 라이카 사진기를 달고요. 또 알리바바는 이제 자동차도 만들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나인봇 이거는 뭐 많이 있는 거지만 가격이 혁신입니다. 가격이. 또 이제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남은 돈을 은행보다 훨씬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게 여기 펀드에 투자해주는 그런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최근에 대박을 쳤습니다. 2014년도에.
때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80년대, 90년대에는 도강량회 대외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내 칼집에 칼을 담아놓고 이 힘을 기르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최대한 우리 국내 경제 건설도 바쁜데 우리 대외적으로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조용히 힘을 기르자. 그러다가 후진타오 때 2000년대 초반부터는 우리도 뭔가 조금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문제에서 우리도 개입을 통해서 관여를 통해서 할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자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할 것이 많고 해야 할 가치들이 있는 게 많다라고 이제 시진핑이 어느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대유가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 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주도적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이제 정착자이자 그 카터 행정부에서 일했던 지비그뉴 브레진스키가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썼고요. 거기서 약간 거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전 세계가 체스판이고 우리는 미국이 그 체스판의 말들을 뭐 중동은 이렇게 하고 아시아는 이렇게 하고 유럽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쓴 책이 있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마치 중국이 이 체스판 장기판의 한쪽은 미국이 그래 해. 아메리카 대륙하고 서유럽하고 나머지 한쪽 유라시아 대륙 아시아는 우리가 맡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이랄 거 뭐 할 것까지는 없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한 정도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5,000년 동안 중국이랑 살아왔고 앞으로도 아마도 이 지구가 심각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5,000년 앞으로 5만 년 옆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의 또는 중국의 이 해외 투자 또 우리가 중국과 어떤 것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최대한 많이 고민하고 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문을 좀 더 열어야 되겠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주도가 2011년부터 50만 불 또는 5억 이상 투자를 이제 외국인이 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콘도를 만들고 휴양형 콘도를 만들고 5억이 넘는 걸 딱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산 중국인들은 이제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다 잘 팔렸습니다. 그런 헬스케어 타운을 다 만들었는데 타운은 다 됐는데 헬스케어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 이제 거쳐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도 이제 승인을 받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초가상간 태울지 모르니까 빈대 잡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속담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초가상간이 탈까봐 무서워가지고 빈대를 드글드글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어떤 리스크 요인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큰 일들을 어떤 때는 좀 못하게 되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틀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그런 마음의 문도 좀 더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류는 이제 이것이 5년이 가냐 10년이 가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10여 년 동안 길게는 한 20년 동안 이제 중국 중화권에서 이제 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금방 없어질 그런 것들은 아니고 물론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분야 전문가는 아니고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한중 FTA가 맺어졌고요. 조만간 아마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 한중 FTA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호간에 어떻게 하면 투자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글로벌 밸류 체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재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멀리 봐서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저는 중국인의 가치관을 알아야 가치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국이 과연 최근에는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중국은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국가들은 다 자기를 따라야 되는 그런 유교적인 질서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게 불과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유교적인 가치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실제로 중국의 사람들이 이 행동을 움직이는 가치관이 과연 사회주의적인 가치관인지 유교적인 가치관인지 이게 사람들이 말이 다르고 누구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중국을.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변하는 것만큼 중국인들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10만 명 정도의 중국 유학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한 해외 마케팅 경진대회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이제 걸어도 80% 이상은 중국인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시장을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중국인이니까 아마 중국 시장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중국 시장이든 뭐 다른 외국인 베트남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다른 유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역협회에서 그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런 걸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외국인도 괜찮고요. 우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들과 지속적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 이런 갈등 요인들도 관리하는 걸 좀 익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